정부는 엄급론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임칙서를 보내 아편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1839년 청나라는 임칙서를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흠차 대신으로 광저우에 파견했고, 엄급론을 주장하던 그는 아편을 전부 몰수하고 아편 밀수업자들과 정면 대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편 밀수업자들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임칙서는 본보기로 밀수업자들 몇 명을 처형한 뒤 중국인들이 거래하던 아편을 몰수했고, 3월에는 외국 상인들에게도 보유한 아편을 내놓으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영국 상인들은 그중 1000상자만 내놓고 한 상관에 들어가서 농성하며 버텼으나 결국 물과 식량 공급이 끊긴 가운데 48시간 만에 굴복했고 2만여 상자의 아편을 내놓게 됩니다. 이에 임칙서는 외국 상인들에게 위로의 선물로 대량의 차를 제공하며 앞으로는 아편을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고, 아편만 판매하지 않는다면 기존 13행과의 무역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며 2만 상자의 분량의 아편을 23일 동안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23일이냐면 이 아편을 그냥 그대로 바닷물에 다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편에다가 석회를 섞고 여기에다가 또 바닷물로 중화를 시킨 다음에야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2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다에 버려진 아편의 양만 약 1300톤가량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임칙서가 아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영국의 외교관이자 무역 총감독관인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아편 매매를 금지하면 영국 상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무역도 하지 않겠다 라면서 광주에 있던 영국 상인들을 다 데리고 포르투갈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마카오로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임칙서와 찰스 엘리엇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중 1839년 7월 임유희 사건이라 불리는 살인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영국인 군인 한 명이 술에 취해 임유희라는 청나라 선원을 구룡해서 살해했는데, 아직까지는 치외 법권이 없던 때라 임칙서는 살인자인 영국인을 청나라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면서 가해자를 체포하려 했지만 찰스 엘리엇은 가해자를 마카오로 불러들여서 그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임칙서는 엘리엇에게 공식적으로 가해자를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국제법을 논하면서 영국인은 영국의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체적으로 그 병사를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임칙서는 분노해 엘리엇을 포함한 영국인들의 무역을 전면 금지시키고 전부 마카오에서 추방시켜 홍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이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청정부에다가 보복하겠다 라면서 영국 본국과 군함 병력 증파를 요청했는데, 중간에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던 동인도회사의 몇몇 상인들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이 엘리엇의 명령을 거역하고 임칙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영국의 상선 로열 섹슨호는 광저우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에 분개한 엘리엇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셀프로 영국 상선인 로열 섹슨호를 포격해버립니다.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아편 매매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 반응입니다. 이러한 만행에 임칙서와 양광총독이었던 관천배는 분개하게 됩니다. 관천배라는 사람은 광서와 광동의 군권과 행정권을 담당하던 관리였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무역을 사용하여 29척의 함선을 이끌고 직접 본인이 엘리엇을 응징하러 홍콩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당시 홍콩에는 영국 상인들 보호를 명목으로 인도에 있던 배 2척을 파병을 한 상태였는데, 이 배들은 정식 군함도 아니고 그냥 호위함 과 슬루프 한 척 정도인 동인도 회사 소유의 무장한 상선이었어요. 이 딱 2대의 배 앞에 중국의 정크선 29대가 출진해 온 겁니다. 광주 앞 천비에서 1차 천비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군함의 척수로 따지자면 청이 매우 압도적이었으나 영국 해군은 꿀리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근대의 해전은 한포전이었기 때문에 배의 척수, 그러니까 배의 쪽수보다는 당연히 배의 기동성과 화력, 장갑의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영국의 배는 무려 120문의 함포를 3단으로 갖추고 철제 선체에다가 증기기관을 씀으로써 엄청난 속력과 선회 능력, 그리고 방탄력까지 자랑하게 됩니다. 이거 방탄배야. 그 함포들이 일제 사격을 하면 선박이든 성벽이든 그냥 이렇게 꽝 하고 화르륵 불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꽝 하고 나면 그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는 거야. 그 이전까지의 전함은 주로 병력과 물자 수송에 쓰였고 해전이란 그런 수송을 차단하고자 함선끼리 벌이는 전투였던 데에 비해 영국 해군은 육군의 도움 없이 그냥 자력으로 본인들이 성곽을 초토화할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중국의 정크선은 아직도 그냥 바람 따라서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그냥 그런 목재 범선인 정크선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철갑 증기선인 영국이라고 해도 딱 2척밖에 없고 상대는 29척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근대의 전투에서는 쪽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동성이 있느냐, 얼마나 화력이 좋느냐의 싸움이죠. 바람을 동력원으로 쓰고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비교도 안 되는 구식 대포를 장착한 청나라는 바람을 타고 영국의 뒤를 잡은 뒤에 대포를 빵 하고 쏴야 되는데 영국 배는 그냥 가만히 있고 포를 막 돌려가지고 사격을 하니까 이게 아무리 중국 배가 바람 타고 낑낑거리면서 뒤로 가가지고 막 포를 쏘려고 해도 그냥 영국은 포 돌려서 그냥 빵 한 대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잡든 뒤를 잡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청나라가 해전에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주로 기병이 많은 곳에서 자신들만의 중화 사상에 갇힌 채 발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도태됐겠어요. 이 청나라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 이 배, 해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함선을 만드는 조선 기술을 상당히 이제 발전을 많이 시켰는데 청나라 때가 돼서 팔기군, 기병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이제 육군에다가 막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을 아예 그냥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크선으로밖에 안 남아있죠.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해전에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에서 영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 영국이 포격을 가하는 순간부터 청군의 정크선은 순식간에 부서졌고 결국 29척 중에 26척이 격침 혹은 대파되고 전투가 끝난 뒤에 딱 3척만 모양을 유지한 채 동동동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임칙선은 대포와 배를 사들이면서 나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영국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1차 천비해전이 벌어지고 약 5개월간 청은 대포와 인해전술, 그러니까 정크선을 막 몇 겹으로 쌓는 거야. 그래서 정크선으로 방어막을 막 치고 이제 영국한테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왜 버틸 수 있었냐면 영국은 아무리 강해도 일단 대포수가 한정되어 있고 보급이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배로 물자를 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가만 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청나라는 일단 쪽수도 많고 정크선이 많으니까 쪽수도 많고 나름 이제 본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득바득 방어하면서 버텼고 영국은 이걸 뚫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약 5개월간 지지부진하게 공격하고 막아내고 이런 전투가 계속됐는데 1841년 1월 7일 제2차 천비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영국에서 보낸 증기선이 바로 네메시스호입니다. 복수의 여신 이름이 붙은 이 배는 청나라에 파견되자마자 질질 끌던 싸움을 한 번에 정리해버립니다. 네메시스가 쏘는 한 포에 정크선은 그냥 부서져 버렸고 이를 보고 놀란 임칙선은 대포와 함께 사두었던 미국의 증기선인 캠브리지호를 투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를 샀어. 미국에서 돈을 이제 주고 샀어. 아이, 우리도 이제 뭐 증기선이라는 게 있어 해가지고 배를 샀는데, 배만 샀다고 무슨 유령선도 아닌데 배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대포를 쏘진 않죠. 정크선만 몰아봤던 중국인들에게 증기선은 조정이 불가능한 배였고, 결국 비싸고 예쁜 쓰레기가 되어버린 캠브리지호는 방벽 뒤에서 얌전히 대기를 타고 있다가 네메시스호의 공격에 그냥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중국인들은 네메시스호를 보면서 악마의 배라고 불렀고,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 수도 베이징의 문턱인 텐진까지 북상한 영국군의 위협에 청은 끝내 백기를 들게 되었고, 청 건국 이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홍콩섬 할양과 배상금 지불, 5개의 항구 개항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청나라는 늘 불평등 조약을 맺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한 갑과 을의 입장 중에 이 을의 입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청나라에서 에라 모르겠다 싶었던 건지, 이제 이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건지 아예 그냥 서구 열강들이랑 줄줄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 프랑스와 최혜국 대우로 조약을 맺었고, 문제는 이게 또 병크가 터져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아편을 팔더니 중국을 먹어버렸네 싶으니까 가장 품질이 좋다는 터키산 아편을 가져와서 청나라에 팔아버립니다. 처음에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팔면서 문제가 됐던 때와는 이제 완전 스케일이 달라졌거든요. 나라가 나서서 아편을 팔기 시작합니다. 완전 무슨 카르텔이에요. 자, 그래서 1차 전쟁 직후인 1842년의 통계를 보면 청은 영국에서 면제품을 비롯한 상품 960만 달러어치를 수입을 했는데, 영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차만 해도 1,500만 달러, 비단 920만 달러를 포함해서 약 2,5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차와 비단이 영국인들의 식생활, 의생활에 거의 필수적이었던 데에 반해 중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적인 아편의 중국 수입액은 약 2,4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청나라가 영국에 비해 1,600만 달러 흑자였으나 아편을 계산하면 오히려 800만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본 셈입니다. 그런데 청이 이렇게나 많은 피해를 보는 듯 했지만 영국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항구만 그냥 강제로 뚫어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줄 알았던 청은 5개 항을 개항한 이후에도 무역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편 말고도 딴 거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영국에서 팔고 싶어 했던 면포는 중국산이 훨씬 싸고 품질이 좋았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여전히 국산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수입 제품을 꺼려했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아편으로 인한 적자로 구매력을 잃은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아편 전쟁 이후 외국인들이 배척당하기 시작한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확대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아편 무역 합법화, 모든 내지와 연해도시 개방, 통관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난징 조약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청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영국은 생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영국이 트집을 잡을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그 유명한 에로호 사건 되겠습니다. 일은 1856년 10월 광저우 주강에 에로호가 정박하면서 시작됩니다. 청나라는 영국인 선주 소유의 중국 선박인 에로호를 단속하고 있었고, 에로호는 홍콩에 사는 중국 상인의 소유였지만 영국인 함장이 지휘하고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는데, 이때 이 배에 중국 관리와 병사가 배에 올라서 12명의 중국 선원을 해적 출신이라는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광저우 주재 영국 영사는 이들의 석방과 중국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광저우의 관리들은 그럼 이들을 모두 석방하는 대신 2명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니까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청나라로서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는데, 영국은 단속 과정에서 명예로운 영국 국기를 바닥에 던져서 영국을 모욕했다
라는 구실로 전쟁의 명분을 삼았고 영국의 무역회사와 청나라의 갈등은 결국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게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거든요.